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면 얘가 지켜줘야 되는 자리가 어딘지 명확하게 보이지 않나요? 안 보이나? 애초에 시초 갭을 이만큼 띄우고 얘가 이 날 상한가를 갔다면 세력의 개입이 분명히 있었다는 뜻이에요. 돈을 썼다는 얘기예요. 돈을 썼다고. 돈을 쓴 자리를 이탈할까? 이탈하지 않죠. 손해지, 이탈하면. 얘네들이 아침에 동시호가 때부터 이렇게 시가를 요런 식으로 띄었다는 거는 얘네들이 동시호가에다가 매물을 걸어놨을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걔네들이 그 동시호가에다가 매물이 걸어놓은 게 모두 체결이 됐기 때문에 이 가격에서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돈을 쓴 거잖아. 그럼 이 자리를 이탈할까? 안 하죠. 할 이유가 있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눌림 자리가 명확하다는 거예요. 떨어질 자리가 있어요. 이게 만들어져 있어요, 이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위에서부터 이 종가 아래서부터 이 중간값까지 분할 매수를 시작하는 이유는 떨어질 거라는 플랜과 위에서 횡보를 하다가 상승할 거라는 플랜 두 가지를 같이 고려를 했기 때문에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이제 위에서 이제 여기서 1차 매수를 한번 했어요. 여기서 2차 매수 한번 했고요. 그리고 제가 이 7,800원을 처음에 마지노선으로 봤거든요. 왜냐면 이때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빨리 돌릴 수 있을 만한 어떤 그런 시그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많이 빠져도 7,700원, 600원 정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진짜로 이 밑에까지 빠진 거예요. 여기서 지금 보시면 제가 7,800원을 아마 톡방에도 제가 7,800원을 아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근데 이 7,800원 자리를 이탈을 결국 해요. 근데 어떤 부정적인 시그널이 하나도 없어요. 이제 플랜 B로 들어가는 거죠. 아, 얘가 여기서 횡보를 하다가 올라가는 게 아니겠구나. 그러면 이제 플랜 B로 가자. 그래서 이제 이후에 바닥이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매수한 시점은 7,800원을 돌파할 때고요. 여기서 비중을 확 태우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제가 1,000주를 갖고 있었어요. 여기서 만약에 2, 3,000주를 태우잖아요. 그럼 제 평균 단가가 확 떨어져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냥 비중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얘가 이제 상승하기 전에 어떤 시그널들을 주는데 자세히 한번 볼게요. 어, 요 자리 한번 볼게요. 여기가 올라갈 때는 되게 수월하게 올라갔죠. 올라갈 땐 되게 수월하게 올라갔어요. 수월하게 올라갔죠? 근데 이 자리 한번 볼게요. 이 자리를 보면 저항이 형성이 됐죠. 거래량이 있든 없든 이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부딪혔다는 건 이 자리에 매물 벽이 있었다는 거예요. 올라가지 못한 거니까. 그걸 뚫을 만한 매수세가 없었고, 두 번째는 이 자리에 엄청난 매물 벽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컸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동안 뚫지 못했던 요 자리를 어떻게 뚫었는지 한번 보세요. 어떻게 뚫었는지 한번 보세요. 이 거래량이 지금 되게 작아 보이죠? 되게 적게 터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적게 터진 것 같아요. 얘네들이 많이 터진 거예요. 한번 봐봐요. 제가 방금 요 거래량 위에다가 줄을 그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봐요. 이 거래량이 평소에 터지던 거래량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터진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틀 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자리를 얘가 양봉으로 말아 올리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아요. 그리고 거래량이 2배 넘게 터지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대부분 이 양봉이 떴을 때 바로 올라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 항상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격도는 그 기간 동안 매수한 평균 가격이에요.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자리 잘 보면은 수렴 여부, 그러니까 이게 타람프고 뭐고 이런 걸 떠나서 수렴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점프를 했죠?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매수를 가담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려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밑에서부터 사모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격도가 이렇게 커졌다는 거는 이미 너와 나는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이거든요. 내가 매수한 가격과 우리, 이 우리 모두가 매수한 가격의 격차가 벌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제 본전이지만 누군가한테는 지금부터 3%, 4% 수익권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이 양봉이 떴을 때 따라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걸 따라갈 거면 직전에 고점을 돌파를 했을 때 바로 따라 붙던지 예를 들면 이런 자리들인 거죠. 8,000원, 라운드 피겨 같은 거. 고점으로 인식됐던 요 자리 있죠. 고점으로 인식된 요 자리를 돌파할 때 바로 따라 타든지 아니면 눌림을 기다리든지 뭐를 선택해도 관계는 없어요. 얘는 원래 시원시원하기 때문에 여기뿐만 아니고 올라올 때 보세요. 원래 시원시원해요. 종목 특성 자체가 시원시원한 애인데 이런 특성을 떠나서 저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 원리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부분 양봉에 타려고 하는데 이 일분봉으로 봐도 여기는 양봉이에요. 어차피 안 봐도 뻔해요. 그러니까 일분봉으로 보통 매수 시점을 잡게 되니까 오히려 매수할 수 있는 여건이 더 좋아요. 고점 돌파, 8,000원 돌파했을 때 바로 따라 타면 보세요. 바로 VI 들어갔거든. 1분 만에 VI 들어간 거예요. 이거는 따라 탈 거면 빨리 따라 타든지 아니면 늦었다고 생각되면 기다리든지 그걸 빨리 결정하는 능력이 필요해요. 그리고 눌림을 잡을 때도 마찬가지. 이제 눌림을 잡을 때는 주로 어떻게 보통 잡냐면 VI에 갭이 떴을 경우에는 VI 갭을 메우러 내려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이걸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걸 매매를 계속 했었기 때문에 지금 보면 여기 VI 갭이 여기 떠 있죠. 여기가 VI 갭이에요. VI가 얘가 8,160원에 걸렸어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동시호가의 개념이니까 매수자가 많을수록 갭이 생기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요만큼 빵꾸가 났어. 그럼 얘는 차라리 갭이 떴으면 빨리 메우고 가는 게 길게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빨리 메웠어요. 그러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만약에 요 자리에, 요 상태예요? 그럼 내가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거래량이 계속 붙네? 여기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늘어나죠? 그러면 거래량이 붙네? 근데, 지금 좀 위험하지 않을까? 왜냐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불과 10분도 안 돼서, 얼마가 오른 거야, 지금? 10%가 넘게 올랐네요. 불과 10분도 안 돼서 10%가 넘게 올랐어요.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이상적인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거를 내가 지금 따라 붙어도 될까? 근데 VI 갭이 있네? 이 눌림을 잡아볼까? 이것도 빨리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향후 전개될 주가의 흐름을 예상을 해본다면, 여기서 한번 지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왜냐면 얘가 지금 역배열로 내려가다가 급하게 끌어올렸죠. 이 자리에서 돈을 썼다는 얘기거든요. 돈을 썼어요. 근데 지금 VI에서도 지금 갭이 떠 있죠.
그러면 돈을 썼다는 증거가 지금 이 자리에서만 지금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이상적인 자리는 일단 첫 번째는 VI,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밑에예요. 7,900원 정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근데 여기서 지금 첫 번째로 지지를 받았죠? 그리고 나서 이탈을 하지만 양봉이 떠요. 보세요. 양봉이 떠요. 이 양봉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간과하는 거. 캔들의 길이를 보세요. 캔들의 길이가 길면 길수록 변동성이 컸다는 얘기예요. 요거는 지금 보면은 시가가 8,160원이었는데 종가가 8,32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주가가 여기서 출발했어요. 근데 여기까지 올라온 거야. 뭐 내려왔다가 올라갔든 올라갔다 내려왔든 어쨌든 여기서 출발했는데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예요. 매수세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 경록 얘기하면서 손바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대량 물량을 누군가가 샀다면 그 물량은 어떻게 해서든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량 물량을 누군가가 사는 자리가 필요하거든요. 호가창을 보면 지금 9,210원에 2만 주가 있어요. 그리고 아래 위로 만 주씩 쌓여 있죠. 요 정도면 이 캐파에서 놀기가 딱 좋은 캐파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만 주를 매수하면 대략 한 1억 정도 되죠. 그러니까 이 종목을 매매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통 급등락이 심한 날 아니고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1억 정도로 이 종목을 매매한다면 최소 2개에서 3개 호가 정도는 혼자서도 먹을 수 있는 호가가 돼요. 그만큼 영향력이 크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빗대어 봤을 때 얘가 지금 이 자리에서 1분 동안 대략 2.5% 정도의 변동폭이 생겼어요. 거래량이 7만 주 정도 터졌네요. 그러면 시가가 여기서 출발했고 종가가 여기에 있으니까 이거는 명백하게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이겼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은 이 변동폭 자리가 매물대가 근접한 자리죠. 이 변동폭이 만약에 여기서 했다면 얘는 올라가다가 다시 이렇게 떨어질 확률이 있어요. 그런데 자리가 앞에 여기 매물대 있는 자리. 제가 매물대를 체크할 때 위를 체크하지 않고 아래를 체크하는 이유는 또 이야기하지만 여기에 물린 사람들도 예수금이 있다는 가정하에 이런 꼬리가 생길 때든 아니면 주가가 하락할 때든 아니면 요런 순간이라든 뭐 매수를 해요. 대부분 해요. 물타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평균 단가가 조금이라도 낮아져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매물대를 저는 위를 잡지 않고 보통 밑에를 잡아요. 또 두 번째 이유는 이 위에 매물대를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 밑에 하단 매물대를 뚫어야 결국 위를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중요한 건 여기가 아니고 여기인 거예요. 여기만 뚫어주면 이 위에서 새로운 매수세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 위를 봐요. 밑에서 위를 올라가고 있는 입장이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매물 벽부터 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위를 먼저 보고 있다는 거죠. 그걸 왜 보는지 모르겠지만 여기를 올라가려면 여기를 먼저 소화를 해야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죠? 제가 혹시 말을 어렵게 하나요? 아, 잘 듣고 계신가 해서 물어본 거예요. 뭐라 하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 저항을 너무 위쪽으로 잡지 마세요. 제가 지금 눌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제가 경농을 얘기할 때도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냉정하게 말하면 어, 최소 호가를 두세 개 이상 먹어본 사람으로서 하는 말이에요. 그 구간을 뚫어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매수 자금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큰 변동폭을 보이거든요. 근데 이 위를 올라가려면 결국 요 밑에 있는 요 매물대를 누군가는 해소를 해줘야 되고 그 매물대를 해소를 해주는 걸 보고 대부분 들어가려고 해요. 우리는 이거를 좋게 말하면 돌파 매매라고 하고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 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이게 납득이 되세요? 이제는 이해가 되어야 돼요. 왜 이런 캔들이 나오는지. 이해되시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모든 종목에서 똑같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아유, 아주 시원하구만요. 어우, 아주 좋아. 자, 그렇게 보고, 자, 이 양봉이 나왔어요. 양봉이 나왔어. 근데 이제 거래량이 1분봉에서 거래량이 50만 주예요. 1분 동안 보세요. 지금 이 호가가 여기 지금 다 합쳐도 지금 대충 12만 주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래 위로 10 매도 호가와 10 매수 호가를 미친 듯이 왔다 갔다 했다고 보면 돼요. 지금 이 거래량이 50만 주면 역대급으로 터진 거죠. 자, 그런데 이렇게 터졌어요. 터졌어요. 이렇게 터졌는데 다시 제자리로 왔네? 자, 왜일까? 왜일까요? 왜 내려올 수밖에 없을까? 자, 정답 없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정답 없어요. 편안하게 말씀하세요. 이게 왜 떨어졌을까? 어,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지금 차트를 켜놓은 건 어제와 오늘이죠. 근데 현재 이 주가가 이전에도 갔을까, 안 갔을까? 갔을까, 안 갔을까? 갔었죠. 갔었잖아. 요 자리 갔었잖아요. 여기 장대 양봉 갔었잖아요. 이해되죠? 아니, 여기서 물린 사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물린 사람이 있었겠죠, 여기서. 여기서 누군가는 단타를 했든 뭐를 했든 물렸어. 물린 사람이 많을 거예요. 물렸다고, 여기서. 그럼 어떡해? 줬다 뺏어야 된다고. 그게 우리가 뺏는 구간을 우리가 좋게 얘기해서 밀다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줬다 뺏는 거예요. 이 자리를 한번 잘 봐봐요. 여기 이 자리가 여기를 넘어서면 얘는 다시 고가를 갱신하는 거예요. 봐봐요. 고가를 갱신할 수 있어. 이 자리를 넘어가면. 근데 안 넘었어. 왜 안 넘었을까? 여기 물린 사람들이 많아서겠지. 여기 밑에 있는 요 매물대를 여기서 한번 먹었죠.
여기서 먹었단 말이야. 여기서 한번 먹었잖아요. 여기서 먹었으니까 이 양봉이 뜰 수 있는 거라고. 이거를 더 크게 보면 이런 형태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밑에 있는 매물대를 먹어야 위로 올라간다고. 줬다 뺏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도 매도 안 할 거야? 야, 너희 집이 본전 왔는데, 여기서 샀던 사람이면 여기가 3일이니까 열흘 넘도록 물려있는 거예요, 그냥. 열흘 넘도록 물도 안 타고 물려있다가, 갑자기 가만히 있었는데 평단이 왔네? 매도한다고. 그러니 내가 팔면 날아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요. 이해되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해요. 여러분들, 갑자기 여러분들 평단이 오면 왜 갑자기 그 평단이 왔는지 생각해 보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몇 날, 며칠, 몇 주, 몇 달, 하다못해 1년, 2년 동안 물려있던 내 주식이 갑자기 평단이 왔어. 왜 평단이 왔을까? 나 살려주려고? 갑자기? 아니지. 주가 올리려고 그러지. 주가 올리려고 그러죠. 이거 간단하게 생각을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앞에서 지지받았던 자리에서 또 지지를 받아요.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노란색 원에서. 내가 지금 신규 진입을 하려고 해. 여기서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매수 못하죠.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아직 몰라요. 봐봐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전에 여기가 지지 받았다고 해서 여기서 지지를 또 받을 거라는 확신이 있어요? 여기서 떨어질 수도 있잖아. 진짜 말 그대로 밀다밀이라고 이까지도 뺄 수 있잖아요. 이거 매수할 수 있어요? 매수 못해요. 그럼 언제 매수해? 이때는 그럼 매수할 수 있을까? 이 양봉이 떴어요. 매수할 수 있을까? 근데 매수한 사람 꼭 있다. 매수할 수 있을까요? 이때도 매수는 못해요. 왜냐면 이 지지를 받고 양봉이 떴다고 하더라도 어떤 의미 있는 양봉이 아니라면 그 자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또 좋게 얘기하면 추세라 그래요. 자, 봐봐요. 그 다음에 요런 캔들이 떴어요.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저라면 어 지금 좀 매수해볼 만하지 않나? 라고는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매수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신규 진입이라면. 매수는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나? 왜냐면 보세요. 직전에 돌린 자리가 이 자리거든요. 이 양봉이 떴던 자리가 이 자리예요. 봐봐요. 이 자리라고. 여기서 똑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았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자리가 이 자리라고요. 그래서 아래 꼬리도 달렸고 양봉 다음에 거래량이 조금 더 실렸고 직전에 지지 받았던 자리에서 양봉 종가 이 자리면 좀 매수해 볼 만한 것 같은데 라고는 생각할 것 같아요. 제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답 아니에요. 여러분 정답 찾지 마세요. 정답 없어요. 그 다음 캔들. 자,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죽질 않네. 거래량이 안 죽어. 양봉이 떴네. 다들 이제 여기서 타죠. 대부분 여기서 매수해요. 이때까지는 열심히 쳐다만 보다가 어 긴가민가 해. 아니 분명히 느낌은 오를 것 같아. 얘가 막 오를 것 같고 막 갑자기 뭐 호가가 막 이상하고 거래량이 막 죽지도 않고 얘가 이렇게 올랐으면 분명히 오를 것 같은데 라고 하다가 놓쳐서 이 양봉이 뜨기 시작하면 매수하는 거죠. 매수해도 괜찮아요. 매수해도 괜찮아요. 괜찮거든요. 매수도 괜찮아요. 이렇게 되면 왜 매수해도 괜찮냐는 얘기를 하냐면
보세요. 앞에 제가 이 캔들의 의도를 얘기했죠. 설명해드렸잖아요. 매수해도 괜찮아요. 앞에 이 흐름을 빠른 시간 안에, 최소 1, 2분 안에 이 흐름을 이해를 하고 있다면 여기서 매수해도 괜찮아요. 왜? 올랐잖아. 이걸 뚫을 거거든. 매수해도 괜찮아요. 어떻게? 요 지지받고 올라가는 것이 또 이렇게 지지받고 계속 지지받잖아요. 그래도 또 올라가는 거야, 이렇게. 제가 이걸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급등하기 전에 그렇게 많이 보여줬는데? 이게 결과를 갖고 말한다고 하면 제가 상장된 모든 종목들을 결과만 보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제가 실제로 이 종목을 계속 매매를 했었고, 누가 그런 말 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제 공부를 하는 거니까. 저는 오늘 이제, 자, 일단은 이 흐름을 나는 이해 못했다.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제가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애초에 여기 있었다니까? 애초에 이날 14일 날 오후에 애초에 이 결과가 만들어졌어요. 나는 갈 거야. 이렇게. 결과가 만들어져 있었어요. 애초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아까 이거 경보제약 이거 중간에 설명하다가 녹화 켰어요. 나중에 녹화 방송 봐. 내가 그럴 것 같아서 켰어. 원래는 녹화 안 하려다가 그럴 것 같아서 켰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오늘 아침에 제가 전략 매도를 여기서 했거든요. 얘가 VI 직전에 떨어졌어요. VI가 지금 보시다시피 9,720원이거든요. 근데 제가 왜 매도를 했을까요? 여기서 전략 매도했어요. 저는 아침에 9,000원 넘자마자, 그러니까 이전에도 당연히 단타를 했지만 오늘 아침에 9,000원 넘자마자 풀베팅하고 여기에 이게 오를 때마다 분할로 매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음봉에서 마지막 물량을 처리하고 오후에 또 샀어요. 오후에 제가 이 자리에 또 분할 매수했거든요. 요거는 이제 블로그에 제가 조용히 올려놨어요. 오늘 날짜로 된 거 밑에 내려보면 오늘 오후에 얘가 오를 거라는 시그널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자리에서 분할 매수를 진행했고 여기서 이제 좀 매도를 하고 지금 좀 갖고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요 자리가 최고점일 거라는 생각을 제가 왜 했을까요? 이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종목 설명하는 데만 한 20분 쓴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으면, 풀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이거를 혼자서 이해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그냥 막연하게, 양봉이네? 매수할까? 그냥 이렇게 감으로 자꾸 매매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설명하는 거를 본인 걸로 만들면 말로 20분이지 혼자 생각하는 거는 10초, 20초밖에 안 걸려요. 본인 걸로 만드는 연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그냥 숙제로 남겨놓을게요. 각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우, 음. 그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가 이 음봉이 떨어졌다고 다들 좀 겁이 많이 아마 났을 것 같은데 저 지금 한맥 먹어요.
겁이 아마 많이 났을 것 같아요. 근데 요것도 이제 같은 원리예요. 이 자리에서 이렇게 횡보를 했어요. 요 자리에서. 이 자리에서 횡보를 했는데 이 자리에서 횡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요것도 경보제약에서 설명을 했으니까 한번 혼자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럴 수밖에 없었는지. 저는 이거 10% 넘게 수익냈거든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이 음봉이 기회가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아유, 배불러. 배가 불러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솔브레인 홀딩스가 마감을 되게 좋게 했어요. 제가 아까 방송 켜고 바로 이제 이야기를 한번 했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이제 톡방에다가 이 아이가 지수 노이즈와 관계없이 주가가 되게 평범하게 잘 움직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을 이제 35,000원대로 단가를 맞춰놓고 오늘 이 양봉을 거의 다 먹었거든요. 매도를 거의 다 하고 지금 이제 매도를 다 했어요. 매도를 거의 다 하고 다시 이제 타점을 잡아볼 건데 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안 봐도 뻔하죠. 이 자리가 왜 중요한지. 제가 지금 이 네모박스 쳐놓은 데를 한번 잘 보세요.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해보라고 얘기하면서 회전근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답니다. 아, 막 죽을 것 같아, 막. 아, 저릿저릿해가지고. 저항이죠. 저항, 그러니까 저항이 지지가 되었든 지지가 저항이 되었든 그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 종목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자리가, 보세요. 이 자리가 저항이었어. 저항이었고, 지지로 바뀌죠? 지지가 되어요. 저항이 되죠. 저항이 되었었는데, 어, 신고 거래량이, 여기, 이전이랑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나. 자, 일단은 신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돌파를 했네? 돌파를 했어. 이때까지만 해도 저는 관심 종목으로 너무만 놓고 매매를 못 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보고 여기서 이제 단타를 이틀 동안 했어요. 이 양봉 두 개에서 단타를 하고 이제 방에도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단타를 하다가 이게 조만간 시세가 좀 빠른 시일 내에 나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그러니까 단타를 하다가 이 생각이 들면 저는 이제 이거를 수익 계획을 짜요. 솔직히 수익 계획 짜는 거 2, 3분이면 되거든요. 내가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에 맞춰놔야 어느 비중을 태워서 아니 물리더라도 어느 비중을 태우면 탈출할 수 있을지까지도 2, 3분 정도면은 시나리오가 짜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평균 단가를 가장 잘 맞출 수 있는 가격에다가 하는 거예요. 너무 아래에다가 내가 평균 단가를 맞춰 놓으면 나는 무조건 3만 원이 오면 살 거야. 만약에 3만 원이 온다고 해요. 안 왔어. 난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내가 평균 단가를 맞춰 놓는 거예요. 그 가격이 어딜까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이제 3만 5천 원이 가장 괜찮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이 가격에 내가 매수를 진행을 그러니까 3만 5천 원에, 그러니까 제가 3만 5천 초반대에 제가 평균 단가가 지금 형성이 돼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도 매수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제가 평균 단가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침에 이제 매수를 하면서 불타기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3만 5천 초반대가 된 건데,
원래는 아마 그 34,000원대였겠죠? 근데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를 짤 때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장 합리적인 가격이 어느 정도일까를 생각해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가격도 올라가는 가격도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 터무니없이 낮은 가격에 나는 매수할 거야 하면 나는 매수가 절대 되지 않겠죠. 그죠? 근데 매도는 달라요. 매도는, 아니, 매수는 내가 어느 가격에 매수를 해도 바로바로 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매수할 때 가격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시장가로 스윙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나 오늘 이거 스윙할 거야. 시장가로 살 거야. 존버할 거야. 그 무대한 존버가 되는 거죠. 그 옳지 않다는 거예요. 평균 단가를 관리하려면 체계적인 매수 시나리오가 필요해요. 매수는 내가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지만 매도는 내가 아무 데서나 못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가장 합리적인 가격을 찾으니까 34,000원에서 35,000원 정도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가격대의 평균 단가를 계속 맞췄어요. 그거를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요 자리 때문이에요. 요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제가 스윙을 결정한 거였어요. 요때 이제 단타를 하면서 이 단타를 했던 이유도 요거를 보고 제가 단타를 한 거지만 이 스윙을 결정한 이유도 요 자리 때문에 제가 스윙을 결정한 거예요. 요게 이 얘기를 하면 제가 너무 영업 비밀을 많이 풀어서 왜 그랬을까? 이거 이제 숙제 3으로 남겨놓을게요. 본인이 공부하는 맛도 좀 있어야죠. 그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음 제가 오늘 블루방에다가는 이제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포스코 그룹주를 굉장히 좋아해요. 얘네를 보고 제가 손실을 본 적이 한 번 있었고 10번을 매매하면 9번에서 10번은 다 수익이었어요. 그만큼 포스코 그룹주들이 가진 잠재력이 저는 엄청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DX를 제가 매매를 좀 자주 했었는데 DX 같은 경우도 타람프 초입이라고 저는 여기에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오늘 아침에 시가갭 뜬 거 보고 바로 다 매도했거든요. 다 전량 매도했어요. 왜일까요? 요건 아마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요거는 이 가격이 오려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당분간은 포스코 그룹주를 보더라도 추세가 살아있는 애들을 저는 이제 볼 것 같거든요. 근데 당장은 볼 것 같진 않고 일단 이번 주는 제가 포스코 그룹주를 볼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며칠 더 보유를 원래 할 생각이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시가총액이 딱 뜨는 걸 보고 전량 매도 쳤거든요. 그래서 톡방에 보면은 제가 포스코 애들 전량 매도 했다고 아마 9시 10몇 분쯤에 아마 얘기를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침에 이거 시가캡 뜨고 나서 이 자리에서 제가 전량 매도 다 했어요. 이 자리에서. 싹 다 했어요. 미련 하나도 안 가지고.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갭이 뜨면 이 갭 자리를 메우고 돌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보란 듯이 떨어지죠? 오후에 저도 보고 놀랬어요.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제가 왜 그렇게 판단을 내렸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 한번 드릴게요. 요거는 진짜 생각하는데 아마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본인이 스스로 생각을 해서 제가 생각하는 거랑 근접하다면, 음, 제가 뭐 감히 평가를 할 순 없지만 되게 이 생각하는 폭이 넓으신 분이라고 생각해요. 요거는 제가 추후에 뭐 올라오는 글들이나 이런 걸로 보고 요거 관련해가지고 뭔가 생각해본 고민의 흔적이 있다면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경농을 제가 13,500원에서 두 번을 뚫었어요. 아침에 두 번, 오전에만 두 번을 뚫었거든요. 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요 자리, 13,500원. 정확히는 제가 13,000, 처음에 매수했던 거는 좀 위에서 샀어요. 13,590원, 13,640원인가, 30원인가. 아무튼 그렇게 두 번 제가 매수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 또 이제 다시 설명을 하지만, 제가 오늘 카톡방에다가 그 얘기를 왜 남겼냐면, 경험은, 그러니까 시드와 관계없이 내가 시장에 참여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느낄 수 있는 경험의 폭이 자연스럽게 넓어지게 돼 있거든요. 근데 시드 혹은 지식의 차이로 경험할 수 있는 폭은 제한적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진짜 메이저들의 세계를 이게 속속들이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눌림목에 대해서 저는 얘기를 원래 해주고 싶었던 거였는데, 이 눌림목을 임팩트 있게 말하려면 어떻게 얘기를 하면 더 좋을까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좀 해봤었어요. 근데 그것 말고는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이걸 풀어서 설명을 하자면, 누군가가 여기서 대량 매수를 해요. 그래서 주가를 끌어올렸어. 근데 그 대량 매수는 곧 대량 매도로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 대량 매도를 누군가가 받아준다면 그건 눌림목이에요. 그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거든요. 호가를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지금 봐보세요. 경농이 13,590원. 그러니까 590과 600 이 한 호가 안에 지금 7,000주 정도 걸려 있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거는 큰 자본력이 있는 사람이면 경농을 한 방에 상한가로도 보낼 수 있어요. 호가가 너무 얕고, 호가가 얕다는 건 유동 주식 수가 제한적이라는 거거든요. 그게 적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종목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본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런 종목을 하지 않을까요? 물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 하지 않을까? 아까 제가 이미 제가 생각하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정답을 아까 전에 제가 블루방에다가 이야기를 했죠. 내가 매도를 못해서예요. 내가 매도를 못해서. 나 혼자서 만약에 몇백억의 자본이 있다면 얘를 상한가까지 만드는 거는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상한가만 만들어 놓으면 득달같이 달려들 거거든. 근데 그 상한가를 만약에 내가 만들 수 없는 자본력이라면 이런 거는 애초에 들어가지 않죠. 내가 매도를 못하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만약에 경록 여기서 제가 이 매도 호가에 있는 모든 물량 이게 해봐야 만 주도 안 되거든요. 한 8,300주, 8,244주예요. 이거를 만약에 제가 샀다고 칩시다. 근데 지금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여기서 만 주를 만약에 샀다는 가정하에 최소 네 틱은 올라야 제가 수익이거든요. 수수료, 제세금까지 하면 최소 네 틱은 올라야 돼요. 근데 내가 시장가로 던지려면 이 시장가에 만약에 촘촘하게 쌓여 있으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쌓여 있으면 내 틱이 올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만주를 던질 수가 없어요.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종목을 볼 때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자리가 이후에 눌림목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해요. 만주가 들어오면 만주가 나가는 게 정상이죠. 그 사람이 자선 사업가는 아니잖아요. 그 사람도 수익을 보려고 들어온 거겠죠. 만주를 산 사람도. 근데 그 만주가 들어온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건데, 들어왔어. 근데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내가 매도를 하고 싶어.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100주씩 던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어느 세월에? 내가 원하는 가격에 어느 세월에 100주씩 던져요. 그러니까 그 합의점을 찾는 거예요.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그 자리가 추후에 눌림목이 될 수 있다는 근거가 그 사람들이, 그 대량 매수 들어온 사람들이 최소 두세 티 이상은 올라야 수익권이 본절이에요. 그래봐야 본절이거든요. 그 이상 올라와야 수익권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만약에 매도를 했어. 그러면 다음 눌림목은 어디일까요? 다음 눌림목 어디일까요? 너무 어렵나? 매수한 자리라니까요? 매수한 자리. 그 대량 매수들이 들어온 매수한 자리라니까요? 보세요. 제가 아침에 이 자리에서 들어왔잖아요. 근데 지금 종가 어디에 있어요? 이 자리를 벗어났어요? 그 자리에 있죠. 자, 두 번째. 제가 여기서 처음에 매수를 했었어요. 제가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했었죠. 똑같은 자리에서 매수를 했었거든요. 자, 자세히 볼게요. 제가 처음에 이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그 다음에 또 매수를 했어요. 대량 매수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특히 유동성이 적은 종목들은 정해져 있어요.
이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근데 내가 유동성이 적은 코스닥 위주의 종목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도움될 거예요, 이게. 생각이 많아질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내가 매수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 호가를 다 먹었어. 다 먹었어요. 그럼 평균 단가는 이걸 만약에 다 먹었으면 대략적으로 평균 단가는 한 13,600, 3, 40원 정도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내가 본절이 오려면 본절 혹은 수익권까지 들어오려면 13,700원은 돼야 돼요. 근데 내가 여기서 처음 매수를 했었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자, 그러면 내 평균 단가가 대충 여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 내가 여기서 매수를 했으니까 뭐 대충 평균 단가 여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내가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최소 3, 4틱 위에죠. 그러면 그 다 같이, 그러니까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는 거는 한 명이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최소 여러 명, 수십 명이 들어오는 거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매도할 수 있는 자리는 어디예요? 최소 3, 4틱 위에거든요. 그러면 그 자리까지는 간다고 보면 돼요. 아유, 말해버렸네. 이거 숙제로 하려고 했는데 말해버렸네. 음, 그럴 수 있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그 위에 틱에서 수익을 보고 나오고 여기서 매수를 했어도 그 위에서 매도를 하고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대량 매도가 나올 때 또 다른 매수 주체가 없다면 당연히 밀리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밀리는 거예요. 매수해주는 주체가 없으니까. 근데 우리는 이거를 좋게 얘기하면 세력들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세력들의 개입이 없었던 거죠. 세력들의 개입이, 물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시면, 어떻게 보면 있어요. 있는 건데,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세력들의 개입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대량 매수가 필요하다는 거죠. 아, 좀 심오한 것 같기도 해. 음. 요거는 조금 더 케이스를 많이 봐보시는 걸 좀, 혹여나 제가 또 다음에 이런 케이스들이 있을 때 또 한번 얘기를 한번 할게요. 그때 호가를 같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사실 호가가 보여야 설명을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음, 그 자리를 오르지 못했다는 건 거기에 어떤 매물 벽이 있었거나 매수 주체가 없었던 거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좀 전에. 근데 거기를 뚫고 올라갔다는 거는 매수가 있었거나 매물 벽이 없었거나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혹은 둘 다거나. 얘기가 조금 산으로 가는 것 같기도 하다. 이 부분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은 다시 얘기해요. 어쨌든 대량 매수가 들어오면 그 매도는 나가게 되어 있고 그 매도가 나오는 자리는 눌림목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 자리 부근에서 눌림목이 형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자리에서. 뭐 두고 보면 알겠죠? 아, 이게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해도 안 되네요, 잘. 그리고 오늘 저희가 최근에 계속 공략했던 아시아나 이 아이도 호가가 굉장히 얕아요. 그리고 아까 경농보다도 훨씬 더 얕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혹시 이 정도는 이 정도는 자금력이 한 4, 5억 정도 되는 사람이면 충분히 10%까지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호가 차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는 잘 안 들어오죠. 지금 보면은 얘가 횡보를 해요. 자, 나 아침에 지금 보면은 아침에 이 자리가 요날 갭이 떴죠? 요날 갭이 떴어요. 자, 이 갭 자리가 여기에요. 여기 자리를 올라갔다가 내려왔어. 일봉 볼게요. 여러분들은 이 일봉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자, 크게 볼게요. 내 기준에서 요 정도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이게 지금 어 분명히 상승은 해요. 근데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얼마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제가 그어놓은 선이 14,000원이라서 14,000원이라고 얘기한 거 아니죠? 자, 더 확대했어요. 이렇게만 봐도 예상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떨어질 것 같으세요? 자, 주봉이에요? 월봉이에요? 일봉이에요? 지금 이 종목의 특징은 윗꼬리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거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보이죠? 윗꼬리가 많이 생긴다는 거. 근데 이 윗꼬리가 왜 생길까요? 자, 크게 볼게요. 이 윗꼬리가 왜 생길까요? 이렇게만 볼게요.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요. 되게 어렵게 느껴지시는 것 같은데 질문을 한번 바꿔볼게요. 이 종목을 컨트롤하고 있는 세력들의 평균 단가는 얼마 정도 될까요? 그래도 어렵나요?
세력들의 평균 단가를 알려면, 음, 뭐, 평균 단가뿐만 아니고, 차트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건 이 종목의 흐름, 차트 안에서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종목 봤을 때 이 종목은 현재 어떤 상태인가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이 종목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분봉이에요. 분봉 30분봉이고,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안에서는 혹시 보이는 게 있나요? 보이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봉이에요. 분봉이에요. 일봉, 확실하게 알아야 되는 건, 일봉은 뭐가 만들죠? 뭐가 모여서 일봉이 되나요? 그쵸, 분봉이죠. 일봉에서 헷갈리면 분봉을 보는 거예요. 근데 분봉에서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분봉에서 지금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어요? 정배열을 만들었죠. 정배열 만들었잖아요. 일봉이랑은 좀 다르죠. 근데 일봉에서 보면 일봉에서도 정배열을 만들었다? 정배열 초입 구간이다? 그럼 얘가 지금 요 상태로 보면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잘 보세요. 어디까지 떨어질지. 물론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우리가 세력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만 원까지 떨어진다 해도 어쩔 수 없어요. 생각하는 게 달라, 우리는. 분석하는 게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의견도 당연히 다를 수밖에 없죠. 이거를 남이랑 자꾸 비교한다고, 야, 쟤는 맞네, 쟤는 틀리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할 게 될 게 아니라는 거죠. 23? 너무 멀지 않나? 이 무슨 업다운 게임을 해야 될 판이야. 여러분들이 그래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한 거니까 여기서 제 생각을 한번 말해 볼게요. 제 생각을. 어, 추세의 전환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 만들어졌을 때예요. 자, 그렇게 치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은 이미 만들어졌어요.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요 상태로 만약에 본다면 더 이상 떨어질 구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죠. 이 상태로 보면 몰라요. 알 수가 없어. 알 방법이 없어요, 이거. 그냥, 요 정도 가격대가 오면 반등은 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여기서 떨어질지 올라갈지 몰라. 자, 근데, 이런 캔들이 나왔어. 그래, 상한가가 나왔네? 여기서 특이점을 발견하신 분.
여기서 특이점 발견하신 분. 이러다가 맥주가 고갈라웠어. 아, 거래량이죠? 거래량이에요. 장기 이동 평균선도 맞지만 우리가 이걸 추세를 바꾸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거는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 두 번째는 거래량. 세 번째가 이동평균선이에요. 이거는 제 관점이에요, 여러분. 누가 맞고 틀리다 아니에요. 제 관점이에요, 제 관점. 근데 저는 제가 이 관점대로 지금까지 매매를 했을 때, 어, 바닥줄을 공략해서 실패한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자, 왜냐면,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이 일단 먼저 형성이 됐다는 건 그 가격대에 매수해주는 주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뜻이고요. 이 조건이 성립이 됐을 때 두 번째, 거래량이 들어왔다는 건 그 거래량, 재료가 일단 붙었기 때문이고, 그쵸? 재료가 없으면 갑자기 이런 대량 거래가 들어오지 않거든요? 어떤 재료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재료의 지속성이 있냐 없냐예요. 근데 지금 재료가 얘가 지속성이 없다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워요. 세 번째가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했냐 안 했냐인데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다 성립을 해요. 그러면 여기서 이동 평균선들이 역배열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역배열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바닥은 시간이 지나서야 알아요. 당시에는 여기가 바닥인지 아닌지 몰라요. 예를 들어 요런 구간들.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근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시간이 지나서 그 구간을 돌파하는 어떤 특이사항이 발생했을 때, 아, 여기가 바닥이구나. 그럼 여기가 바닥이면 이 흐름이 나타난 거에는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바닥은 그 당시에는 절대로 몰라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있다면 모두가 바닥을 잡고 부자가 됐겠죠? 자, 여기서 이 상태로 봤을 때, 자, 신고 거래량이 터졌어요. 이 자리에서. 자, 신고 거래량이 처음에 터졌어요. 이 자리. 요거, 요거, 이렇게 볼게요. 지금 이 음봉에 가려서 잘 안 보이는데, 이 상한가 캔들의 종가가 이 자리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상한가, 제일 처음에, 제가 이 상한가를 왜 만든다고 했었죠? 이 상한가를 왜 만들까? 이 상한가를 만드는 거는 세력의 개입이 없으면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상한가로 마무리를 했다는 건 이 매수 잔량이 충분하게 쌓여 있었기 때문에 상한가로 마무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상한가에 누군가는 샀다는 의미가 되고 그 상한가를 유지를 했으니까 했다고 보면 이 상한가를 유지를 해도 내 평균 단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하락을 해요. 웬만하면 더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는 해요. 웬만하면 내가 이 상한가에 매수를 다 받아줘도 내 평균 단가가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마무리를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여기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바닥 하나, 둘, 셋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격도가 굉장히 커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격도가 큰 걸 어떻게 처리를 했어요? 자, 이 자리 보면은 요거 보세요. 요 캔들 이거 보면은 이 꼬리가 직전 매물대를 쳐주죠. 여기 있는 직전 이 매물대를 다 쳐주잖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 위에서 시가가 출발하면서 상한가를 만들죠. 자, 요거는 매집의 의미가 내재돼 있어요. 나는 주가를 올릴 거야. 나는 올릴 준비가 되어 있어. 이게 단기가 됐든 장기가 됐든 어쨌든 나는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그러면 내가 훼손하지 않아야 되는 주가 범위는 지금 어디일까요? 지금, 지금 현 시점에서 주가가 훼손되면 안 되는 자리. 그렇죠. 14,000원이죠. 14,000원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그러면 여기는 이탈했으니까 이탈했었잖아요. 더 떨어졌는데 할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생각해야 되는 거. 자, 뭘까요? 생각해야 되는 게. 아, 경고제약에 샜던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 제가 이 줄을 그냥 껐을까요? 제가 이 줄을 그냥 껐을까요? 저 자리를 요 노란색 요거 이탈을 하는 건 세력들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충분히 이탈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비워두면 되죠. 매수를 해주지 않으면 정상적인 주가의 흐름은 계속 우하향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일정한 바닥이 만들어지고 어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가격대에 누군가가 사줬기 때문이고 그 가격대에 누군가가 매물을 받쳐줬다는 얘기거든요.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게 가격을 이탈하는 건 뭐예요? 세력이 개입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요거는 요 상태의 흐름인 거고 지금 요렇게 전개가 되었잖아요. 요렇게 전개가 되었을 때는 우리가 세력의 평균 단가를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 평균 단가는 곧 반등의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반등의 포인트는 이 자리예요. 14,000원, 14,500원 정도. 보세요. 거래량이 들어왔던 자리, 거래량이 들어왔죠. 근데 요 날부터 거래량이 없어. 세력이 개입을 안 한 거야. 냅둔 거예요. 아, 너희들은 팔아라. 내가 더 싼 가격에 사줄게. 이해되세요? 세력의 개입 유무를 차트에서 빨리 파악하면
제가 했던 이 얘기들이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너희들은 팔아. 나는 요 가격에 사줄게. 너희들, 어, 패닉셀하고, 손절매하고, 나야 좋지. 반관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거도지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죠. 거래량이 가장 적은 도지. 그 거래량이 가장 적다는 거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도지는 이제 요걸 얘기하겠죠. 거도지는 세력이 방관해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구간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거도지에 살 수는 없어요. 거기가 진짜 바닥인지 아닌지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에는 살 수 없어요.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지금 보면 이 자리가 직전에, 하락하기 직전에, 자리 한번 잘 보세요. 저항이었죠. 상한가를 돌파했죠. 지지했죠. 지지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대략 한 5, 6개월, 5개월 정도는 돌파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자리를 또 상한가로 돌파를 하죠.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상한가로 돌파를 하네요. 세력이 어느 가격대에서 개입을 하는지를 보시라는 얘기예요. 제가 구구절절 설명을 했지만 이 원리를 이해를 하자는 의미에서 설명을 이렇게 구구절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세력이 개입하는 자리. 이게 처음에는 결과가 나타나기 전까지 파악하는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치만 직전의 흐름들을 보면, 보세요. 직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면 여기가 바닥인지는 몰라. 여기가 바닥인지는 모르지만 어 상한가가 나왔네? 근데 직전의 흐름을 보니까 여기 저항이고 상한가고 지지였고 돌파를 못했는데 상한가네? 세력이 개입했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의 흐름을 보니까 다 떨어져요. 떨어져. 거래량이 확 줄어요.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앞에는 세력이 개입을 했는데 왜 여기서는 세력이 개입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음날 대량 거래와 또 이 가격대를 돌파하죠. 그리고 이 양봉의 거래량과 맞먹는 음봉이 나타나요. 그리고 그 다음날에 이 음봉이 나타난 그 다음날에 양봉이 나타나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죠. 이게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숙제를 몇 개 냈죠? 3개 냈나요? 숙제를? 몇 개 냈어요? 3개죠? 자, 이 네 번째예요. 숙제 네 번째. 왜 거래량이 줄어들었는데 종가는 올랐을까? 이게 숙제 네 번째예요. 이거는 최근에도 톡방에다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누군가에 의해서 얘기가 나왔다가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했었던 얘기죠. 이거를 이제 숙제 네 번째에 대해서 생각을 하다 보면 세력의 개입 유무를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을 거예요. 설명이 되게 길었는데 결론은 직접 찾아봐라. 근데 제가 의도하는 건 블로그에 있다. 찾아보세요. 그래야 본인께 되니까. 이걸 본인이 이해를 못하면 이런 다른 케이스가 나왔을 때도 이해를 어차피 못하니까 응용을 해야죠. 찾아보세요. 있어요. 거기 있어, 거기. 거기에. 지금 시간이 10시 40분. 혹시 좀 궁금했던 거나 아니면 제가 최근에 얘기했던 거 중에 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으면 지금 좀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하고 마무리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끝에가 다 물음표로 남았지만 이 물음표가 느낌표가 되는 날에는 여러분들이 되게 좀 크게 아마 넓은 폭으로 좀 성장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될 거예요. 제가 진짜 이런 거 지금 숙제 내드렸던 이런 부분들이 전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기준 캔들을 제가 오늘 얘기를 안 했던 거는, 그거는 나중에 이제 각 잡고 한번 얘기를 하려고 기준 캔들 얘기를 안 했었던 거였는데, 시신 같은 케이스도 기준 캔들 너무 쉬운 케이스였고, 어떤 거냐면, 기준 캔들은 결국 세력이 개입을 한 가격대에서 반등이 나와서 그 시세를 우리가 찾아서 먹는 거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기준 캔들의 기본은 보통 시장이 안 좋을 때, 유동성이 조금 안 좋을 때 잘 먹히고, 그리고 비교적 상단보다는 하단에서 주가 위치가 하단에 있을 때 더 잘 먹히는 거예요. 상단에 있을 때는 기준 캔들 매매가 잘 안 먹혀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다음번에 기준 캔들을 어차피 수요 조사를 했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좀 자세히 설명할 날이 있을 것 같아요. 있을까? 있겠죠?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 기준 캔들을 얘기하려고 하면 최소 1시간은 더 해야 완벽하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서 노을이가 좋아요. 흐름이 노을이 아주 좋아. 지금 얘가 신고 거래량을 갱신했지만 제가 얘기했던 포인트는 요 자리였죠. 요 자리였죠. 네, 그로부터 30%가 넘게 올랐던 요것도 되게 중요한 개념? 중요한 개념? 음봉을 볼 수가 없어요, 아주. 내리양봉이야.
궁금한 게 없으시면 슬 이제 마감을 해볼까요? 오늘 PPI 나온 날 아닌가? 어떻게 나왔지? 30분 넘었네? SY 기술적 반등? 아, 네. 기술적 반등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그냥 반등은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을 때 반등이라는 말을 쓰는 거고, 기술적 반등은 추세가 깨졌을 때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추세를 살리면 반등이 되는 건데, 다시 우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생겼다고 보면 되는 건데,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게 되면 하락 추세가 똑같다는 얘기예요. 11월 13일. 요거는 기술적 반등이 될 수가 없죠. SY 개념이랑은 달라요. 이거는 그냥 반등이죠. 이거는 아니, 애초에, 봐봐요. SY랑 개념이 달라요, 애초에. 큰 흐름으로 보면 우상승 추세인 거는 둘 다 똑같은데, 제가 얘기하는 이 SY에서 기술적 반등은 단기 추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 추세. 여기서 저점이 여기였어요. 단기간에 급반등했죠. 엄청나게 많이 올랐어요. 이 정도면. 거의 60%? 5, 60% 정도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하락으로 만약에 간다면, 단기선이, 그러니까 5일선, 우리가 많이 보는 5일선, 10일선은 반영이 빠르잖아요. 근데 20선도 반영이 빠르거든요. 근데 그 20선이라는 게 왜 기술적 반등에서 중요하냐면, N자 패턴을 우리가 20선 기준으로 보잖아요. 주봉에서도 마찬가지고. 지금 내가 간당간당한데, 마찬가지로 20선의 한 달이에요. 20거래일이니까. 거기서 매수자와 매도자의 합의점이 가장 잘 맞는 구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내가 여기서 샀는데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고 여기서 매도를 할 수 있겠죠? 내가 여기서 매도를 했어요. 그럼 여기서 매도했던 걸 누군가는 여기서 사겠죠? 손바뀜이 올라가면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올라가면서. 내가 여기서 팔았으면 내 물량을 누군가는 샀을 거예요. 근데 이게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매도하고 싶은 욕구가 커져요. 그죠? 근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러니까 주가가 정체를 하게 되는 구간이 오면은 자연스럽게 뭐 거기에다가 시장이 뭐 불안하다거나 혹은 매도할 수 있는 여력이 더 많은 상태라거나 예를 들면 신고가 같은 거
그런 여력이 된다면 매도세가 자연스럽게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기존에 이 주가가 올라왔던 거는 그러니까 매도자보다 매수자가 많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올라왔었던 건데, 어느 수준이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기타 상황들에 의해서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게 되는 구간들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기술적 반등이라는 거는 단기간에 추세가 잘 유지되어 오다가 갑자기 깨졌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원래 추세라는 거는 대각선이잖아요. 추세는 이 대각선을 의미하죠. 대각선을.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추세는. 근데 기술적 반등의 추세는 이 대각선이 아니라 가로선이에요. 가로선. 가로선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이전 고점, 이전 매물대, 이전 지지받았던 자리들. 무작정 그렇게 외울 게 아니긴 하지만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자리들에서 반등을 먹잖아요. 이전에 지지가 됐으니까. 그리고 똑같이 모비스 같은 경우도 똑같이 먹었었잖아요. 이 자리에서. 이 자리 고점이었잖아요. 지지됐잖아요. 반등 나왔잖아요. 먹어요, 이런 거. 이게 그냥 먹는 거예요. 20선을 깨면 이거를 다시 회복하려고 하는 어떤 매수 주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자리가 이전도 고점이라든지 혹은 계속 지켜줬던 바닥권이라든지 그렇게 되면 매수할 수 있는 어, 매수를 지금 해도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주체들이 매수를 할 수 있는 자리들, 그런 자리들이 기술적 반등인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것들. 그러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대각선과 가로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죠. 기술적 반등이 아무 데서나 나오진 않거든요. 어, 자, 에코프로 같은 것도 보면은 이거 잘 보시면 제가 이제 요런 자리들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이런 자리에다가 제가 매도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요런 자리에서 매수를 하고 이런 데서 매도를 하거나 이게 왜 그런지 이 바닥이 요런 자리들을 한번 보시는 거예요. 추세는 이미 깨졌어요. 대각선으로 보는 이 추세 있잖아요. 이 추세로는 이미 깨졌어. 깨진 지 오래됐죠. 여기서 횡보를 하죠. 깨졌어요. 여기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자리들이 대부분 이런 자리들인 거죠. 직전 고점인 이런 자리들, 직접 매물대가 있는 이런 자리들. 여기에 뭐 이동평균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자리들이 지금 뭐 우리가 기준 캔들 매매할 때 장기 이동평균선을 기준으로 잡는 것처럼 그거는 이제 종목마다 흐름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이제 보통은 완벽한 추세 회복을 위해서 매수를 들어간다고 생각하기보다는 2, 3% 정도. 그게 이제 기술적 반등의 기본이죠. 대형주 같은 경우는 사실 1%만 먹어도 수익권이니까. 쉽게 얘기하면 가로선과 대각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추세의 기본이에요. 이제 이런 것들도 보면은 추세는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추세는 살아있어요.
이 종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했어서 지겨울 수도 있겠지만, 그냥 이거예요.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거. 이런 것도 기술적 반등이거든요. 접점이 많은 대각선의 추세에서도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했었잖아요. 접점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에 다 오면 그냥 사서 10% 먹는다. 라는 얘기를 앞에 라방에서도 했었잖아요. 근데 추세를 깼을 때는 이제, 그러니까 이 추세를, 지금 이 대각선의 추세, 이 대각선이 추세예요. 추세. 근데 여기 깨졌을 때는 직전 고점들. 지금 이제 요 자리에 있으니까 요 자리 정도 볼 수 있겠죠. 5만 1천 원 정도 볼 수 있겠네요. 요 자리, 이 자리.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추세가 깨졌을 때 5일선, 10일선을 깨잖아요. 그 21선이 다 와 있죠. 그리고 앞에 고점이죠. 이런 자리들이 기술적 반등인 자리예요. 여기서 만약에 성공을 하면 얘는 추세를 계속 잡아서 나가는 거고. 근데 상황마다 너무 달라요, 이건. 광범위에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이제 종목마다 흐름을 보면서 이거는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감을 하나하나 얘기를 할 수 없으니까. 아, 그래요. 지금 벌써 10시 55분이네요. 지금 나스닥이 15,900 강보합권으로 유지를 하고 있네요. 사실 뭐 미국이야 계속 원래 랠리를 원래 계속 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를 해도 괜찮겠죠? 오늘 기관이 오늘 일주를 매수했더라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 중요한 외국인, 물론 코스피에서 중요하지만 오늘 외국인이 양시장 순매수로 들어왔고, 이게 내일 갭으로 떴다가 오후에 하락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반도체. 반도체가 신고가 종목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일은 오전에 시가 갭으로 상승 출발할 수는 있지만 오후에 약세로 돌아갈 수 있다. 어, 반도체 때문에. 두 번째, 코스피 종합지수가 지금 2486으로 마감했어요. 얘네들이 포지션 잡아놓은 거 보면은 요 가격대에 오늘 포지션을 잡아놨었거든요. 그러니까 내일 갭으로 뜬다면 2500 언저리, 2500은 심리적인 강한 저항대로 형성될 수 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이제 두 번째 저항선이 될 수 있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만기일이 있죠. 모클리가 있고, 네 번째는 금요일에 코스피 시장에 에코프로버티가 상장을 하죠. 근데 그것 때문에 뭐 사실 네 번째 이유 때문에 하락을 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아마 영향이 좀 있을 거긴 해요. 지금 신규 상장주들이 흐름이 나쁘지 않거든요. 제가 오늘 최근에 이제 상장한 애들 좀 많이 봤었어요. 매매를 하려고 봤는데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에이지랜드 같은 케이스도 제가 이제 요 자리에서 단타 해볼 수 있다라고 톡방에다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얘가 우상승을 했었어요. 제가 이때도 얘기했었던 이유가 이 바닥을 찍고 나서 돌려주는 흐름세를 보고 제가 저항을 그러니까 추세가 있다는 건 어느 일정한 저항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정한 저항선이 있고 추세가 우상승이라면 요런 형태가 생기는 거겠죠. 이런 형태가. 여기를 돌파하고 이렇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요런 케이스인 거죠.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가 이제 지지가 되면서 박스권을 완전히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이런 케이스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단타를 계속 했었고 오늘도 오전까지는 제가 단타를 했었어요. 저 오후에는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컨택을 제가 이제 봤었는데 이 종목을 내일도 한 번 더 볼 생각이에요.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어, 같은 자리를 지금 상장하고 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추세를 굉장히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다. 이게 일봉으로 보면 요런 형태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방향이 나왔다라고 보긴 어렵겠지만 지금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상승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어요. 요 정도? 한 18,500원 정도 일단 내일 요 정도에서 시가가 출발한다면 저는 일단 요거를 한번 볼 것 같아요. 네, 마지막으로 BIBTX. 이게 AI도 지금 상당히 괜찮아요. 요거 저희가 앞전에 워트 어디였어? 워트하고 퀄리타스하고 제가 이거 흐름을 한번 요때 해드렸었죠. 비슷한 거예요. 요때 당시로 봤을 때 요 자리인 거죠, 지금. 요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BI 매트릭스. 요 형태. 돌파를 하고 지금 오늘 오후에 마감을 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신규 상장주 쪽으로는 계속해서 좀 돈이 몰릴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금요일에 신규 상장주 중에서 특히 좀 대어가 코스피에 상장을 하죠. 이제 그날 상장을 하게 되면 나머지 신규 상장주는 좀 찬밥 신세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요 정도 종목들은 봐도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요. 그래요. 오늘 하이닉스도 고점 마무리, 고가에서 마무리를 했죠, 지금. 하이닉스. 그 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어요. 이거 말고는 사실 볼 게 없어요. 이런 거를 지금 본다고 답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2차 전지는 당분간은 계속 배제를 하면 될 것 같고, 바이오, 반도체. 근데 내일 오전에 시가가 높게 출발을 하는 경우에는 오후에 약세로 돌아설 수 있다.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근거는 코스피 2500, 반도체. 반도체 종목들이 신고가가 많아서. 신고가 많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도 순환매가 돌게 되면 반도체, 제약바이오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고, 뭐 또 볼 게 있나? 뭐 게임주도 봐서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게임주도. 자, 알테오젠도 바이오죠? 일단 회복을 다 해놓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요런 케이스들도 좀 봐도 되는데, 알테오젠, 글쎄요, 저는 별로 지금은 단타 메리트, 아니, 스윙 메리트가 그렇게 있어 보이진 않아서, 이건 잘 모르겠고, 뭐, 그나마, 이거 말고, 이 위메이드, 게임주들, 위메이드, 요런 거, 넥슨 게임즈, 요런 것들 이제 단기로 보는 거죠. 17,000원 정도? 요런 것들은, 이렇게 단기로 보는 거 있고, 아무튼 종목을 자꾸 보면 끝이 없으니까 여기서 그만 볼게요. 다음에는 기존 캔들을 활용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제 바닥권에서 매집 캔들을 구분하는 것들, 그리고 그거를 활용하는 거. 요 정도만 해도 2시간도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그거는 다음에 시간이 나면은 다시 한번 하죠. 아, 1시간만 하려 했는데, 또 결국에는 2시간을 했네요.
역시 쉽지 않아요, 정말. 위더스. 그리고 제가 위더스가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에 한번 상승이 한 번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더스 흐름은 이 갭을 깨지 않는 선에서 좀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더스. 신신제약. 신신제약도 이런 케이스도 기존 캔들 매매로 너무 쉬운 케이스여서 이 아이도 좀 더 보면 좋겠지만 일단 한번 보죠. 일단 이런 거는 수정을 항상 해주세요. 주가 흐름에 따라서 그 현재 주가 위치에 대해서 지지와 저항을 수정해주는 습관을 항상 들이세요. 지금 일단 제가 수정한 거는 7,000원이에요. 7,000원. 이 정도 가격선 되겠죠? 7,000원. 이것도 같이 한번 봐보시고요. 현대 BNG 스틸 나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요날 말씀드렸죠. 13일에 STX하고 STX 그린이 원래 니켈 쪽으로 원래 걔네들이 관련주예요.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 흐름들을 봤을 때 관련주를 뽑아내는 노하우는 최근 흐름을 보면 답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현대 BNG 스틸을 이제 같이 컨택을 하게 된 거고, 이런 것들은 이 양봉 전체를 먹지는 못했어도, 이걸 다 먹지는 못했어도 나쁘지 않죠. 최근 흐름이, 야, 난 내 집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으니까, 요런 애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역배열이더라도 이런 애들을 보는 거예요. 직전에 이런, 직전에 이런 흐름들을 보고, 이놈 봐라, 이러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런 거고, 국제약품, 이 반등 때가 다 됐거든요? 반등 때가 다 됐어요. 여기서 반등에 실패한다면, 제가 얘기하는 반등은 이전 고점 위로 종가가 올라오지 않는, 혹은 거래량이 붙지 않는다면, 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아이도 변곡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요것도 같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1시 넘었네. 네, 꺼야겠다, 이제 진짜.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지만, 고마워요. 자, 따로 구독이나 이런 뭐 보내주시는 거에 있어서 원래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그렇고 다음에 또 시간이 되면 만나요. 언젠간 제가 이런 설명이 없어도 다 같이 좀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모두 좋은 밤 되시고요. 내일 또 봬요. 끕니다, 여러분. 네, 좋은 밤들 되세요, 다들. 빨리 꺼야지. 안녕.